이 정도? 괜찮다. 땡땡땡땡땡. 여기 4명과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기업 화폐 이런 것보다는 기본소득이 낫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기본소득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본소득이 후퇴라고까지 하는 거죠? 기본소득에 좀 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적도 있죠. 뭐 이렇게 반대한다고 한 적도 있고, 기본소득이라고 통칭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둘로 나누고 싶어요. 저는 기본소득을 왜 줘야 되냐, 이유, 근거, 이걸 기준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되게 단순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살기 힘드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비정규직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줘야 된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 주고 야 너네들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삶의 재생산이 위태로워진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청년수당 같은 걸로 이봉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여태까지 뭐 이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그 기본소득은 이제 이런 힘드니까 주자 이런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건 아니에요.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편적 현금 지급이라고 그런 형태를 띠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비판한 거야? 진정한 기본소득론은 뭐야? 이제 진정한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시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모두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시민들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기여를 했는데 근데 경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여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역세권이라는데 부동산 이제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왜 높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도 이제 더 살 것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말하자면 집적, 교류 이런 게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건물주가 이제 그러면 지대를 거둘 텐데 건물을 뭐 이제 예쁘게 짓는다든가 뭐 건물의 성능이 좋다든가 이래서 이제 거두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시대의 원천이 사람들의 교류다, 사람들이 기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가 소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거두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입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광고 같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게재함으로써 페이스북이 뭐 이윤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이윤도 건물주 시대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적인 효과에 의해서 창출된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이 만든 게 아니고 일반 이용자들이 기여를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취지거든요. 기본소득 뭐 반대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기여를 반대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이윤이나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이제 지대 같은 거, 이런 거의 실체가 사실은 그 시민들, 이용자들의 어떤 교류, 집적 이런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이윤이나 지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세금이든지 뭐 걷어들이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그거를 개인들한테 나눠주자, 이 대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소득론자들의 논의, 이 주장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해요. 제가 반대하는 가장 이제 유일한 대목은 이게 나눠주자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나눠주지 않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갖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이 뭐 로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유권 개념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갖는다. 이 소유라는 거하고 좀 구별되는 어떤 통제, 컨트롤, 이 통제라는 개념을 좀 강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요.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가치가 크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소위 이제 개발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발 이익,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앞으로 많이 다닐 거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많이 와서 살 거고, 많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경제적 가치들이 실현된 게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환수했단 말이야. 당연히 이거 현실에서는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거를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게 기본소득론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최선이냐? 예를 들어서 인공적인 시설을 어딘가에 건설을 한다든가, 사회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적인 주거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눠주는 거에 준할 만큼 환수된 개발이익, 이거의 처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수를 기껏 했는데 이걸 뭐 재벌들한테 그냥 갖다 줬다 듣거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주적인 어떤 거버넌스 하에서 말하자면 이런 개발이익의 처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뭐 나눠주는 것보다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론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좀 약점이기도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본소득 하자고 하면은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돈으로 나눠줘?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 되지. 이게 이제 하나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이 재원 충분하다 이거야. 우리가 이만큼 거둘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걷고 있었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한테 더 걷어서 이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거두는 소득은 부자들 거잖아요. 그거를 더 많이 걷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부자들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자들 게 아니었어, 그게. 건물주가 거두는 그 소득이 건물주 게 아니었어, 사실은. 다 우리가 만든 거였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걷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왠지 더 쉬워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본소득이 좀 더 호소력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소유권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기저에 깔린 자본주의의 어떤 원칙이랄까? 이런 거거든요, 소유권이. 소유권 문제를 어떤 면에서 이거는 사실 전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건 내가 만들었었고 내 거니까, 이건 원래부터. 그러니까 내 거를 그냥 되찾는 거라는 거지. 네트워크 효과에 기여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제 이 지대 이런 거를 걷는 건 우리 부자들 건데 이거를 뺏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그냥 여기 인정받지 않았던 거를 그냥 내가 걷는 거라는 거지. 소유권을 강화해주네. 그 뭐 강화한다고 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소유권이라는 거를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일 수가 있어요, 기본소득은. 그게 이제 담론적으로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강점인데, 제가 말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이 사람들은 원래 내 거였던 걸 되찾아오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개발 이익을 만약에 환수해서 그 돈을 어떻게 처분을 할지 공공의 논의를 거친다 했을 때 그 담론에 기본소득론자들이 뛰어들어서 이거를 나눠줘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환수도 안 했는데 뭘 처분해? 그러니까 환수하고 나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소득론이 이렇게 강력하고 이런 거지, 실제로 환수가 되잖아요? 기본소득론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환수가 봐봐, 그거 한 몇십 조가 됐어, 예컨대. 뭐 신도시 개발하는 그 개발 이익이 한 20조쯤 되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정치 세력이 사람들한테 나눠줍시다, 누가 이러면은 사람들 과연 박수치고 좋아할까? 그리고 그게 바람직할까?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환수가 안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지, 환수가 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 당장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상적으로도 일상적으로 그 돈 나눠준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 개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공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치라는 거, 이 정치라는 거가 사람들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여태까지. 사실은 기본소득론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세계관이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되게 불신은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한다는 거잖아. 뭐 돈을 써도 내가 쓰고.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적어도 이 국가라는 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100년 정도 사이에 국가의 규모, 기능, 이게 커진 거거든요. 근데 그 100년이라는 게 돌이켜보면은 이제 소득세 제도 뭐 이런 게 이제 도입되고 막 그런 100년이거든. 그래서 국가가 많은 일을 감당을 하게 됐는데 많은 성과들도 있었고, 그걸 갖다가 깡그리 지금 뒤로 물리자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얼로와 너싱이 아니고 뭐 공공성도 유지하고 개인 잔세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난 그게 기존의 복지국가 이런 거랑 구별되는 의미의 어떤 하나의 뭐 론이랄까? 사회관이랄까? 그런 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나하나 얘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남는 거 그냥 좀 나눠주고 뭐 이런 거라면 그게 뭐야? 그리고 저는 저기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획일적인,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이 복지국가 모델 여기에 대해서 비판 위에 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에 따르면 이런 거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그냥 다 이렇게 각자 노생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분명히 아니에요. 결국 이게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현재 이걸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소득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먹는 거나 뭐 입는 거는 이제 자기 취향이 많이 결정을 하니까 빼더라도 의식주가 거의 뭐 대체로 어느 정도 이제 공적인 방식으로 이게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이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모형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은 30만 원보다는 300만 원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30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본소득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많은 기본소득론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 말고 그러니까 노동소득도 어느 정도 이제 거두고 있는 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이제 지향하는 바가 결국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노동소득 부분은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의 그런 틀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보더라도 30만 원보다는 하여튼 300만 원에 더 가까운 건데 기존의 모든 어떤 이 복지국가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아닐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화 된다는 거죠. 학교 같은 것도 그렇고 정확히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상당 정도가 시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더 자세하게 비판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도 공공성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산도 얘기한다 막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산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예컨대 뭐 재벌의 어떤 뭐 공적 통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기본소득론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본소득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 저는. 재벌 통제가 기본소득론이라는 거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뭐 도출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본소득론자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이 기본소득론하고는 저는 별로 상관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뭐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본도 대형화되고 독점화되고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란히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복지국가 하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국가를 통해서 이제 자본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할 수 있다. 뭐 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유기적으로 어떤 자본에 대한 통제가 그 하나의 어떤 뭐 이론이라고 할까? 뭐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소득론은 뭐 그런 건 아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자본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 하나만한 얘기일 것 같고요.